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이동현 지음. 평단. 도원결의와 군중심리. 서기 180년경 복사꽃 만발한 탁현의 과수원에서 세 청년이 천지신명 앞에 사뭇 비장한 목소리로 맹세문을 읽어내려간다. 그들 앞에는 검은 황소와 백마가 차려진 제사상이 놓여있다. 하늘이시여, 우리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 의형제를 맺나이다. 태어나기는 각기 다른 날이었으나 한날 한시에 죽기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 의리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천벌을 내려주소서. 그 유명한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장면이다. 세 청년은 이후 40년간 난세 평정을 위해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드넓은 산하를 넘나든다. 집단 응집력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위기. 하지만 그 견고한 동일시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비가 의형제인 관우의 복수전을 무리하게 감행하다가 종말을 맞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비 집단의 응집력은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한계였다. 집단이 태동할 시기에는 강한 동일시가 필요하지만 집단의 성장기에는 동일시가 집단 가치에 대한 공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인재도 충원해 나갈 수 있다. 유비가 제갈량을 처음 영입했을 때 관우와 장비는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는 내심 불편해했다. 오죽하면 유비가 내가 공명을 얻음은 물고기가 물을 얻음과 같으니 두 아우는 더 이상 여러 말 하지 마라 하며 주의를 주었을까. 제갈량도 관우와 장비를 달래려고 많이 노력했다. 거병 때부터 유비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관우와 장비를 존중하는 한편 책사가 전무한 유비 진영에 연이어 뛰어난 전략을 내놓았다. 그렇게 제갈량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자 관우와 장비도 방어적인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그때부터 유비 조직은 손권 무리와 연대하면서 일취월장한다. 특히 장비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 흔히 장비를 우레 같은 목청과 질주하는 말의 기세를 지녔다고 하는데 언제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이들 의형제가 그토록 긴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로버트 스턴버그의 삼각이론으로 설명해보자. 애정의 기본 요소는 열정, 친밀감, 헌신 세 가지이다. 모든 애정관계는 초기에 열정이 강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 강도가 줄어든다. 그 빈자리를 친밀감과 헌신이 메워준다면 애정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 유관장의 유별난 관계는 맏형인 유비가 자기 가족의 안위 이상으로 두 아우를 각별히 대했고 그 애정을 뼛속 깊이 느낀 관우와 장비가 혼신을 기울여 헌신한 데 있다. 유관장 조직의 파워는 무엇이었나? 친밀감과 헌신 외에도 유관장을 묶는 또 하나의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춘추대의, 즉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한 의리였다.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이 작동하는 전제이자 동기인 암묵적 룰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런 암묵적 룰이 개인적인 필요, 가치, 동기와 결합될 때 조직의 파워는 증가한다. 유관장 팀이 그랬다. 성격은 제각각이었으나 신념은 춘추대의 하나였기에 평생 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관우는 전쟁터에서 공자의 춘추를 옆구리에 끼고 다녔고 장비 역시 성격은 불같았지만 지방 사대부 출신으로 지적 허영심이 있어서 학식 있는 선비를 만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오히려 유비가 관우나 장비보다 독서를 덜 좋아했다. 물론 유비는 15세 때부터 대유학자 노식에게서 유교를 배웠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던 노식의 가르침에서 유비가 특히 깨달은 바는 눈앞의 이익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중은 자비로운 지도자를 원했다. 211년경 조조가 한중의 장로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한중 바로 옆에 있는 익주의 자사이던 유장이 겁을 먹고 형주에 머물던 유비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하여 유비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익주로 들어갔는데 방통은 유비에게 이대로 유장을 잡고 익주를 차지하자고 했다. 북쪽에 조조, 동쪽에 송건이 있는데 형주는 황폐해져 이대로는 천하의 한 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익주는 부유하고 호구수가 100만이 넘지만 유장이 나약하기 이를 데 없으니 이를 임시로 취해 대사를 이루십시오. 방통의 그 말에 유비는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내게 있어 물, 불과 같은 존재가 조조이다. 그가 성급하면 나는 관대했고 그가 난폭하면 나는 인자하게 했다. 그가 속임수를 쓰면 나는 진정으로 대했다. 나는 항시 조조와 반대로 행했기에 가히 이를 이룰 수 있었다. 이래서 유비가 자비한 우두머리를 바라는 민중의 환상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유비의 실체도 과연 그랬을까? 방통이 유비에게 재차 익주 전투를 제안했다. 난세를 어찌 하나의 방법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약한 나라를 공격해 합병하는 것, 이것은 춘추시대의 5대 강국이 했던 일입니다. 역취순수 하시면서 유장을 대국에 봉해주신다면 이 또한 신의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가 익주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조조가 차지할 것입니다. 유비는 이 말에 수긍해 익주를 공략했고 승리를 거두었다. 연전연승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술에 취한 유비가 방통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오늘 잔치는 참으로 흥겹구려. 그러자 방통이 슬쩍 비아냥거렸다. 초대해준 나라를 토벌하면서 흥겨워한다면 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에 유비가 발끈 화를 냈다. 주무왕이 은주왕을 토벌할 때 노래하는 자가 앞에 서고 춤추는 자가 뒤를 따랐으니 어진 사람이 아니겠구려. 이런 고약할 때가 당장 일어나 나가시오. 남양의 꿩 원술, 강동의 호랑이 손견. 손견이 강동의 호랑이였다면 원술은 남양의 꿩이었다. 191년 손견이 죽고 197년에 원술이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자 손견의 아들 손책이 반기를 들었다. 다급해진 원술은 여포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자기 아들과 여포의 딸을 정략 결혼시키려고 추진한다. 여포도 구미가 당겨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제안을 수락하는데 진규가 말렸다. 원술의 아들과 여포의 딸을 정략 결혼시키면 여포는 한나라 황실의 공적이 된다며 명분론을 앞세웠다. 여포의 거절에 열받은 원술은 198년 자기 휘하의 대장 장훈에게 명해 한섬과 양봉의 세력을 규합해 7갈래길로 서주에 있는 여포를 공격하게 했다. 여포가 진규를 불러 그대 탓에 곤란하게 되었어 라고 꾸짖자 진규는 담담하게 이렇게 답했다. 양봉과 한섬뿐만 아니라 원술의 군사까지 모두 모인다 해도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해 조금만 공격하면 꿩이나 닭, 까마귀처럼 금세 흩어질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다. 현실 감각이 너무도 없는 원술. 맹장 아래 약졸 없고 약장 아래 맹졸이 모이지 않는다. 원술이 꿩 같으니 꿩 같은 부하들만 모여들고 설령 유능한 부하가 온다 해도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난다. 매가 공격하면 꿩은 머리를 풀숲에 쳐박고는 잘 숨었다고 착각한다.
현실 감각 없이 머릿속 그림으로만 상황을 파악하기에 그렇다. 바로 그래서 원술은 동탁이 집권한 하남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원술의 꿩 같은 기질은 반동탁 연합군의 군사령관을 수행할 때 분명히 드러났다. 반동탁 연합군의 공격대 선봉장이 된 손견이 사수관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다. 제북의 상 포신이 자신에게 첫 전쟁이었던 그 전쟁의 승리에 욕심이 나서 아우 포충에게 3천 군사를 주며 손견보다 먼저 사수관을 공략하라고 보냈다. 포충의 군대는 손견보다 빨리 가려고 밤낮 없이 달려가느라 사수관 앞에 멈췄을 때 이미 피로에 지친 패잔병이나 다름없었다. 사수관을 지키고 있던 동탁 쪽의 화웅은 파김치가 된 연합군이 다가오자 맹소를 날리며 겨우 500기병만으로 연합군을 마음껏 짓밟았다. 이런 상황에서 손견이 도착하자 마찬가지로 우습게 본 화웅은 가볍게 싸우다가 손견에게 큰 코를 다쳤다. 크게 패배한 화웅은 관내로 도망쳤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에게 호되게 당한 화웅은 관문을 굳게 달아걷고는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다. 상대가 도무지 싸우려 들지 않으니 아무리 용맹한 손견이라도 1만 군사로 5만이 지키는 요새를 돌파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소강 상태에서 며칠을 보내다 보니 손책 진영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다. 군량미와 말의 식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손견은 원술에게 부하를 보내어 군수물자 보급을 요청했다. 이때 원술의 측근이 원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한다. 동탁이 서량의 늑대라면 손견은 강동의 호랑입니다. 만일 손견이 동탁을 제거한다면 낙양은 호랑이 아가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손견에게 군수물자를 주지 마세요. 그래야 호랑이 이빨이 빠집니다. 원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적과의 전쟁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탁과의 전쟁에서 일단 이겨야 손견과 다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그 전쟁에서 지면 그것으로 끝인데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장래일에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원술은 겉모습과 달리 내면이 무척 허약했다. 원술은 대외 이미지가 내적 역량보다 과대 포장된 사람이었다. 허세 문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허언증과 소심증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수반한다. 허언증과 소심증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똑같이 허세이다. 허언증은 자아를 과잉 보상하기 위해 허구를 현실처럼 믿는 것이고, 소심증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매사에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후한 사회에서 원술과 원소에게는 명망가의 이미지가 있었다. 그런데 원술이 반동탁군의 수장인 원소를 심하게 질투하는 바람에 어느덧 원소 라인과 원술 라인이 형성되어 내분의 조짐이 일고 있었다. 원씨 가문의 비중은 이토록 절대적이어서 손견도 자청에서 원술의 측근이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전투에서 원술이 군량미를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손견 부대가 패전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